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소멸 위기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과연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에게도 기회와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오늘 어려운 두 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지방시대위원회 대전 위원장이신 분, 또 한 분은 세종 위원장이시면서 전국 협의회 회장을 맡으신 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육동일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최근에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해서 출범이 됐는데, 저는 공교롭게 세종시 위원장을 맡고, 지난번 얼마 전에 17개 시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저는 그 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시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자치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최진혁 교수입니다. 우리 도시자치융합학과가 사실은 자치행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1991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특화된 그런 학과로서 발전되어 오다가, 또다시 우리가 자치행정에다가 도시 문제까지도 같이 융복합으로 연구하고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전국에 또 최초로 도시자치융합학과로서 운영하는 그런 중요한 학과로서 미래 또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육 교수님께서 17개 시도위원회 위원장들의 모임 속에서 또 그 대표로서 회장직을 맡으시고, 또 우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선임 교수로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또 세종시와 함께 저희들이 대전시, 충남 이렇게 우리가 메가시티, 메가리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외부 환경의 변화 속도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변동성과 역동성이 어느 때보다도 돋보이는 시기인데요. 이제 지방이 소멸할 것이다. 국가도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이럴 때 지방에도 과연 기회가 아직은 있는 건지,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필요한 것인지 오늘 참 깝깝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두 분, 정말 제가 모시기 힘들다고 한 이유는 두 분 다 바쁘시고, 이럴 때 지방시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건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고, 또 지방에서도 이제 각기 별개 조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을 보면 구조적으로 지방시대위원이 대통령 직속위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 맞죠? 네. 예. 그러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나 무슨 그 연합체가 또 있습니까? 대전, 세종, 충남에도? 아니면 전국 협의회만 있는 겁니까? 전국 협의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지금 강조하신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이 불균형 문제를 이제 그동안 뭐 해결을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공적인 결과를 아직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출범한 지방시대에는 지금까지의 균형 발전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 국가 주도의 균형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방이 원하는 균형 발전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지방의 자치분권을 허용해주고 그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여건에 맞도록 균형 발전을 추진해라 하는 것이 기본 모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각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도 만들어진 거고요. 각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자체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의제나 정책을 개발해서 이거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 위원회에 보내면 거기서 이제 조율을 거쳐서 이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만드는 이런 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종전에 뭐 혁신협의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의 주도 발전의 컨트롤 타워가 되라. 그리고 거기서 만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의제를 중앙에서 받아서 그거를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조직도 있을 테고 재정에 대한 권한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뭐 재정적인 문제는 요즘에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나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각 시도가 뭐 중앙의 지원을 받건 균형 특위 그 예산을 받던 그걸 통해서 우리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에 충분한 활동, 뭐 여러 가지 정책 개발도 하지만은 또 평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각 시도가 거기에 그 충분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그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대전은 대전, 세종, 충청권의 어찌됐든 수부 도시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세종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세계를 향한 한국의 대표 도시 뭐 이런 컨셉으로 지금 만나서 대전 세종의 지방시대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지향하는 방향과 의미를 따진다고 하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는 두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중요한 건 대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조직과 재정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 특히 협력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 사실은 충남권에서의 중심 도시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환경 변화, 다시 말해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남에서 대전이 직할시 광역시로 이제 도시화로서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분리가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국가 차원에서 균형 발전 또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우리 지역에다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충청권의 중심인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가 사실은 3분화되어 있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전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종과 충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행정구역을 가지고 분리돼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발전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는 도농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도농 통합적이고 좀 더 광역 행정 방식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대전이 또한 그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 대전시장님도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뭔가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또 언론에서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청권의 어떤 핵심적인 도시는 대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뭔가 지방시대를 정말 지방주도의 균형 발전을 시행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대전이 뭔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를 더 하고 묶어내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또 대전시가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고 또 자치단체장님과 소통해서 우리 또 위원장님들 함께 또 우리 육동일 교수님께서 전체 협의회 회장이 되셨으니까 더 소통을 잘 해서 우리 충청권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이뤄내는데 좀 더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충청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요즘에 김포 이슈로 인해서 메가시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메가시티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울경이라든지 전남 광주 이쪽은 다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충청권만 이 메가시티 불씨가 살아서 지금도 우리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대전 충남 대전시도 중요한 지금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원래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 역할을 맡기 위해서 출범한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그 행정 수도화 되는데 뭐 다소의 이제 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대전과 세종 간의 어떤 협력과 연대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 도시가 지금 행정구역에 갇혀가지고 여러 가지 도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세종시도 행정 수도화되는데 상당한 걸림돌을 맞게 될 것이고 대전도 지금 해야 할 그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지금 인류 경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구역도 이제 대전시의 인근에 있는 시군과의 이제 행정적인 변경이나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산이나 옥천이나.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대전과 세종의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또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 세종이 특히 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살리고 또 대전 충남 간의 양시 간의 협력적인 연대 이게 필요한 그런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역할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세종 특별자치시의 출범 배경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뭐 특정 정치인의 말대로 뭐 일정 부분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 그 기대했던 만큼의 기능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일단 논의를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 처한 상황 중에 외부적인 변수일 수도 있고 내생적인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 주권, 국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국민의 문제, 인구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인구 감소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국가의 존망을 가름할 수가 있어서 이럴 때 중앙정부 차원이든 뭐 지방정부 차원이든 메가시티 차원이든 국토에 대한 수도권, 광주권, 부산권 이렇게 3대 축으로 나눠서 발전을 시키겠다 그러면 대전, 세종, 충남의 위상이 좀 애매한 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이 문제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면서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 또 반면에 수도권은 비대화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최근에 그런 이제 행정 수요, 정치 수요가 일어난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김포가 서울시에 통합이 돼야 된다. 뭐 이제 편입이 돼야 된다. 이제 이게 불거진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구역이 인위적으로 설정이 됐었죠. 뭐 강이나 산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설정된 행정 단위가 우리 실제 생활 단위하고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 행정 단위를 고수하면서 지역의 모든 문제를 행정 단위 안에서만 풀려고 했단 말이에요. 교통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심지어는 방제 문제 이런 거를 행정 단위 속에서만 이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행정 낭비, 비효율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심해졌고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안 맞게 되김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됐고 덧붙여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소멸되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할 바에 우리가 통합하고 편입하자라는 이제 요구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90년대 그 지방자치가 되면서 통합을 했어요. 도농 간에 시군 통합을 했습니다. 한 50개 가까이 그 뭐 3년 통합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됐고 2014년에 청주, 청원이 통합됐죠. 그래서 그 50개 정도의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시대의 교훈을 뒤돌아보면 통합이 됐다고 해서 행정 낭비가 줄고 공무원 숫자가 줄거나 효율이 극대화된 건 아니었어요. 또 더군다나 통합됐다고 해서 통합된 지역 간의 화합과 단합이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대도시 문제, 우리 대전도 대전이 이제 대도시가 됐고 주변 지역과 생활 단위는 생활권은 같은데 따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 가중이 돼서 최근에 금산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서 지방 소멸과 함께 대전시의 편입 통합 문제가 제기된 거고요. 또 더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충청권, 호남권, 뭐 영남권 이렇게 해서 메가시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지금 그 불균형도 해결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잘 짚어가지고 상황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뭐 통합하자. 뭐 충청권 통합해라. 뭐 대구 경북 다시 뭉쳐라. 또 대도시는 편입해라.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일회성, 일관 그 통합적 그러니까 대안이 다양화되지 않은 이런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통합과 편입도 좋은데 그런 통합과 편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수행해야 할 과정, 연대와 협력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사실은 저희가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육동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고 메가시티라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인지 기능과 역할의
연대와 협력으로 간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쟁력의 향상이라든지 뭐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정확한 명확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좀 없는 것 같고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걸 보면 목천 금산 얘기가 이제 들어오면 그게 행정구역 통합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넘어야 될 난제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기능과 역할을 연대하고 체계화시키는 거 이런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먼저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육 교수님 말씀대로 그 인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떤 생활 번역하고 괴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구역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어진 그런 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위를 존중을 해서 그것이 인근 어떤 자치단체, 인근 행정구역과의 연계해서 협력해서 어떤 업무를 만들어 나갈 때 상승 효과가 나고 효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업무별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는 연습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이 들어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두 분 다 이제 지방자치를 전공한 학자이시니까 그런 점은 두 분 다 동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게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 외국도 사실은 자치단체 간의 합병과 통합을 20세기 초까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기초자치단체가 시종촌이거든요. 근데 시종촌의 합병을 시정촌 합병을 꾸준히 진행해서 만여 개가 넘던 게 7,000개가 됐다가 3,000개가 됐다. 지금은 1,700개쯤 돼요. 그리고 앞으로 1,300개까지 줄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종촌이라는 그 단위가 굉장히 작아요. 인구가 뭐 몇백 명도 있고 몇천 명도 있고 우리 읍면동보다도 작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작은 단위의 기초가 커뮤니라든지 뭐 이런 게 통합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이게 우리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이제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도시권과 도시권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시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도시를 좀 더 크게 대도시권으로 생활권하고 일치되는 대도시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도시 경쟁력 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연합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런 연합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파리라든지 파리도 인근에 130여 개의 거민하고 통합을 해서 그랑파리 이런 득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로 뭐 뉴욕 대도시권, 동경 대도시권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한편과 또 하나는 광역과 광역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사카 대표적인 게 오사카 간사이 대연합이잖아요. 거기는 8개의 광역자치단체 또 그 안에 4개의 기초자치단체 50만 이상의 도시가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뭐 오사카 시부와 통합을 시도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라는 건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오사카 시부 통합이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의 사례에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게 메가시티가 그냥 광역연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는 가뜩이나 작은 광역 단위를 연합으로 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연합 협력을 만드는 또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대결 구도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 연대와 협력의 문제를 다양화시키고 메가시티도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뭐 마치 그냥 뭐 서울 호남 또 뭐죠 대구 뭐 이런 식의 3축으로 푼다.
이거 가지고 뭐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말씀대로 복합적인 요인을 그렇죠. 너무 단순화해서 문제가 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너무나 중앙 주도의 어떤 그 획일적으로 갈라치기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구역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육 교수님이 외국 사례를 들으셨지만은 저는 이제 파리라든지 프랑스에서 이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어떻게 어떤 수순을 밟아가지고 오늘날 그러한 광역권 체제 속에서 대응을 하려고 했었던가. 아까 육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꼬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 단위로서 주민들하고 정말 생활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단위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작은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인 거죠. 36,763개 정도가 꼬뮌 단위로 프랑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많이 쪼개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우리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너무나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모든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한다고 할 때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뭐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묶어가지고 연계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한 서너 개의 자치단체, 서너 개의 꼬뮌과 뭐 7, 8개의 꼬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인 거죠. 물론 통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통합하기가 어려운 부분 경우에서는 기능 중심으로 일을 묶어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계 협력이 자연스럽게 돼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과 같이 파리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7, 8개의 도를 묶어가지고선 일드 프랑스를 지금 권역권, 경제 권역으로 이렇게 초광역으로 만들어 놓고 더 나가서 지금은 더 넓어지는 이런 그랑 파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단위에서의 연계 협력적인 그런 부분들도 존중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존중하면서 또 국가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또 묶어서 가야 될 부분들을 이게 조화롭게 이뤄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까 육 교수님이 이제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두 분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지체하거나 멈출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런 그 메가시티에 대한 당위성이 너무 절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예. 바로 이거를 추진한 주체의 문제입니다. 예. 주체들은 뭐 선거 임박한다거나 하면 급하지요. 이제 이거를 빨리 어필해서 지지세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아마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도 이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유권자들이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체제 개편은 외국의 사례나 또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 이게 정치권에서 주체하거나 또는 일방적인 관에서 주체하면은 성공하지 못해요. 이를테면은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변동성의 계기는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치는 배제하자 이게 아니에요. 예. 정치인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이런 선거 기간에 이런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주민들의 불만도 표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들어보고 그건 정치인이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더 나가서 정치인이 대안까지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는 이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에 김포 편입 문제도 뭐 2025년까지는 뭘 기존 자율권을 주겠다. 30년까지는 뭐 농어촌 특별 전형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다 대안까지 만들어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 이야기한 지방시대위원회나 전문가의 몫입니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야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리고 그 나온 대안을 이제 입법화시키는 또 정치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관정언의 공동 협력적인 연대 속에서 이 문제가 풀려져야지 정치권이 주도 옛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는 248개 이 자치단체가 너무 많다. 또 2계층화돼 있다. 3계층화돼 있다. 이거를 1계층화하고 60, 70개로 줄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60, 70개로 줄이는 기준이 뭐냐면 대충 그래도 한 700만 명가량은 돼야 된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4,900만 인구를 700만으로 나누면은 70개다. 이렇게 해서 70개를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책상 위에서 여기는 이렇게 합하고 여기는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아닙니다. 그게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만든 그런 안도 이제 결국은 퇴짜가 됐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시와 부의 통합도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관이 막 밀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벌처럼 해주고 주민투표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게 광역권 메가시티가 됐던 또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금산과 옥천의 통합이 됐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반드시 관이 주도하거나 정치인 홀로 주도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민관 정언이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같이 푸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 육동일 위원장께서는 계속 하신 것 같고 이제 제가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메가시티가 뭐 저는 부울경 같은 경우 어떻게 성공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기대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관역이 대전, 세종, 충청으로 와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뭐 좀 지역에서는 소식을 자주 접해서 그런지 뭐가 좀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는 뭐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가는 그러한 정책들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말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내서 파급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서 뭔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지금 거점 대학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근데 이 거점 대학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치분권의 정책의 근본적인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로 전부 다 집중하는 인재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서울로 다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지역 거점 대학에다가 남게 해서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건을 주어준다고 한다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균형 발전의 어떤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 과거 90년대에 듀크 대학이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하고 이게 트라이앵글이죠. 그 소위 말해서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소위 과거의 1차 산업, 그 담배 산업에 주종했던 그러한 도시가 이게 획기적으로 제3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인 그런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젊은이들, 기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몰려들어오고 그것이 하나의 또 기폭제가 돼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미국에서도 큰 성공 사례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역 거점 대학을 일정 부분의 기업과 첨단 기업과의 R&D 사업을 통해서 뭔가 창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살려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필요에 의해서 묶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 것이 물론 우리가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지역 거점 대학을 뭔가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하신 메가시티에 대해서 총론은 다 합의를 하는데 강론이 다 틀리잖아요. 예, 예. 그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게리맨더링하고도 아니, 같이 뭐 그렇게 그런 예. 것도 연계가 되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행정 단위는 자치 단위고 선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한다. 통합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단위가 선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해서 과연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쪽의 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의 상대적 불이익은 없는 건지 뭐 이런 것에 이제 나중에는 빠지게 돼요. 우리가 초강력 사업을 같이 하더라도 이게 뭐 예산이 우리가 더 많이 냈네, 덜 냈네, 또 그 효과는 우리는 적었네, 저쪽이 다 가져갔네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가 깨져요. 부울경도 그렇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가시티의 목표를 당장 통합으로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연합과 협력은 얘기를 하는데 연합과 협력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을 다 통합하고 한꺼번에 단위를 크게 해서 푼다. 그것조차도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는 교통 단위를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대전 세종을 하나로 교통 단위를 묶을 수 있잖아요. 행정 단위는 각각 있다 하더라도 경제 단위 마찬가지고요. 또 환경 단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교통 특별구를 만든다든지 뭐 또 무슨 조합을 만든다든지 또는 같이 무슨 기능을 이양한다든지 기관을 공동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활용해서 연대 협력으로 이 제각기 그 분야별 문제를 풀어야지 다 통합하기도 어렵고 그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국회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협력 방식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통합 전에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해도 지금 창원 마산 진해도 여전히 갈등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협력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통합만 덜컹하고 나니까 갈등이 다시 불거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냥 개괄적인 그런 선언적인 얘기 가지고서는 이 통합 내지는 이 메가시티를 이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기존에 있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이 중소도시별로 필요성이 어떤 부분이 있고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또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대전과 세종, 충북, 뭐 소위 말해서 이 삼각 추군이 이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과 세종과 청주. 근데 충남의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계 협력을 먼저 만들어내는 씨앗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해서 필요성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권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성공 사례가 있어야.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시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 정말 막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시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권한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있느냐. 지금 갖고 있는 다양한 발전 방안이 됐든 협력 방안에 됐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설사 내놓는다고 해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일정 부분 권한과 역할이 같이 균형감 있게 만들어질 때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성패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애초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이제 자문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이게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자율성을 가지고 좀 그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 행정부처가 돼야 된다, 뭐 국무총리급으로 격상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한 이유도 이게 자문위원회라는 성격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방시도위원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우리는 지방의 요구,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은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고 쟁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방이 결집을 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촉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어진 뭐 여건이 좀 못마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여러 가지 우군을 만들어서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관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예, 중요한 건 그 가끔 언론에서 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결의를 했다. 뭐 이런 건 나오더라고요. 저분 뭐 위원장님 사진도 나오고.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뭐 자문이라고 해도 일정 부분 자문기관이면서도 그러한 결의사항에는 권한 있는 단체장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매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내용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그러니까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제안한 그것이 결국 그것이 확정적으로 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확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뭔가 법안으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의 권한과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주셔서 좀 더 이 위원회가 자문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수없이 많은 의사를 결집해서 연구해내온 그러한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치권과 연결해서 뭔가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17개 시도위원장들이 또 모여서 지난번에도 첫 번에 모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산도 없고 뭔가 움직여 나가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협의회에서 뭔가 연계해서 회장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그런 의견들을 집약해서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서 늦지 않게 우리의 예산권이라든지 뭔가 거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갈 때의 권한들을 조금 더 부여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의견을 결집을 해서 전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몇 분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결집한 의견들이 좀 더 착근돼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 교수님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의견을 받으셔서 잘 좀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예. 우동기 위원장하고 예. 전화 연결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동기 의원은 중앙정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서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그렇죠. 수직 관계가 아니시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 정책 결정 과정상에는 이제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놓고 상의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뭐 자문위원회로서 자율적인 권한과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방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회발전특구 유치 문제, 교육발전특구 조성 문제, 또 도심 융합특구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이거는 우리 목을 메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방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시도 단체장들은 굉장히 지금 접근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역할을 찾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동기 위원장 얘기가 그 시도지사하고 이렇게 합의를 이루기가 좀 어렵다.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또 같은 부울경 같은 충청권이라도 서로 경쟁적이다. 그러니 뭐 어떻게 결정을 해주겠냐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위원회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우리 충청권의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대전, 세종, 충남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서로 좀 조율을 한다든지. 시도지사는 어려우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율을 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면 그 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좀 결정하기가 좀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시도지방시대위원회가 그러한 그 뭐 전체 연합회적인 역할도 있지만은 충청권이면 충청권,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쪽에서 좀 자주 좀 회의를 통해서 그 충청권이 서로 경쟁하거나 내부 경쟁을 해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여러 가지 그 정책 과제에 대해서 조금 상생할 수 있는 안을 좀 마련해서 제시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서로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방시대위원회 조직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대전 광역시는 있습니까? 있죠. 지금 다 위원도 법적으로 있고요. 있습니까? 지원 조직도 있고. 그러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요구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돼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것이 안 돼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염려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협의회 회장이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이제 그런 조율을 거쳐서 이를테면은 아까 부족한 예산이나 아직 책정되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시도에 강력하게 좀 지원 요청을 해달라. 그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자율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분야 권한을 좀 줘라. 각 시도에. 그래야 지방시대위원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강력한 우군이다.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견이 생기거나 여기서 실망하면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러려면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존중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그걸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현대 사회를 민주정치라고 합니다만 민주정치의 성패를 가리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여론이거든요. 여론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일반 대중에게 여론의 주요 구성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대중 주민들은 잘 몰라요. 지방시대가 뭐야.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노력, 그러면 거기서 여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특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선출직들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분들 선출직들한테 조직이나 재정에 관한 권한이 대폭 이양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론을 만드는 공론화 작업에 대한 관심, 직접 그 참여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입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소통이라는 그런데 게. 저희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좀 자주 활용하시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이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직접 시민과 지역 주민과 직접 연계되기가 어렵잖아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시도지방시대위원회예요. 시도지방시대위원회는 주민과 지역 지방행정과 자주 접촉하면서 소통하고 조율하고 그 의견을 담아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하고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에서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죠. 그걸 안 하면 그야말로 주민과 멀어지는 거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야말로
좋은 우군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로 나타나겠죠. 네. 그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네.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예, 그러니까 말씀해 이제 주시죠. 결국은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자치분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아까 우군을 잃는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저는 상황이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의회의원들 이분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당 정치인들, 지방의회의원들과 한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뭔가 소통의 시간들을 좀 주선을 할 수 있으면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마찬가지고 충북도 마찬가지고 뭔가 정치인들과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연구하고 의견을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그들과 이제 점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중앙 정부의 안을 제시할 때 좀 타당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만 가지고선 얘기돼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까지도 연계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신천식 이슈 토론이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또 이런 장을 처음으로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금 대전 세종 위원장이 이렇게 같이 만난 게 공식적인 언론 앞에 같이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안했던 대로 자주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또 이거를 우리 저 시청자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독자들이 지켜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끔은 성과도 좀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해줘야 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진행자를 떠나서 지금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중심의 선출직이 관여한 모양새를 좀 벗어나면 활동에서 여야를 포용하고 때로는 여야를 초월하는 그런 활동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앞으로의 포부와 구체적인 활동까지는 못해도 개략적인 활동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대전부터 한번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대전은 우리가 자치분권의 뭐 선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뭐 물론 대전시의 인류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같이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은 이제 우리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전이 충청권을 좀 더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이 부분들이 소통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치단체 우리 대전시의 공무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의회의원들과 이 소통의 시간들을 상당히 가지면서 뭔가 문제 제기와 거기에서 어떤 정책 과제들을 내놓고 그것이 우리 세종과 충남과 충북과 연계해서 뭔가 성과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때 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이런 자리를 처음으로 만들어준 우리 신천식 이슈 토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은 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국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 회장을 맡은 만큼 우리 지방이 중앙에 대해서 또는 지방시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또 우려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담아서 우리 지방이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고 지역이 바라는 점을 잘 종합적으로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제각기 다른
각 시도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잘 조율을 해서 큰 힘을 가지고 전달하고 촉구하고 또 제안하는 그러한 역할이 제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역할을 부여도 또 제가 하고 싶은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세종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물론 세종시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교수 때부터 여러 연구들을 많이 했고 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세종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 정책이 제대로 돼서 정말 행정 수도화로 가는 동시에 세종시가 제대로 됨으로써 우리 대전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같이 그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도시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이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수도와 지방이라고 하는 이분법상 양극화의 두 주체, 지방이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이 갖고 있는 열세를 만회하고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